우리 지역 리더들의 시각을 알아보는 문광민의 리더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부남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만나 당선 소감과 지역구 현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네, 먼저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인사말 전해주시죠. 예, CN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이번에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서구을 당선인 양부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제가 처음 당선증 받은 날, 네.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네. 그런데 5.18 참배한 뒤 몇 시간 지난 뒤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가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서구는 아시다시피 전현직 의원 5명이 각축을 벌였던 곳입니다. 굉장히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전현직 의원이 5명이 각축을 벌인 적이 없을 겁니다. 네. 또한 서구는 유권자 성향이 매우 진보적입니다. 또 젊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진보당에서 당선된 사례도 있고 재선된 국회의원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만큼 정치쟁이 굉장히 어렵죠. 네. 그러한 정치쟁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정치적 탄압도 받고 그러면서 수사도 받고 또 각종 부정적인 네거티브, 가짜 뉴스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런 힘든 상황에서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어떤 후보자보다도 이 검찰 독재 정치에 맞서서 네. 매일 앞장서서 싸웠고 그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과 함께 검찰 독재 정치를 종식시키는 책임자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뽑아주셨는데 정말로 감사드리고 네. 또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국회의원 선거 전에도 지역구를 위해서 많은 공약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예.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위 공약이라 하는 건데 네. 이제 공약을 몇 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서구울에 동이 7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의 현안이 뭔지를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파악해서 제 공약집에서 각 동마다 그림을 그려서 이 동은 무슨 문제 다 했는데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가장 최고 현안은 교통체증입니다. 서구의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합니다. 예를 들면 풍암 IC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한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앞으로 중앙공원이 개발되는데 중앙공원이 고발돼서 많은 입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중앙공원 풍암 IC 입구에서부터 서구문화센터까지 오는 길이 그렇잖아도 좁은데 중앙공원이 개발돼서 많은 아파트 입주자들이 들어오면은 더 복잡할 것이다. 이런 좁은 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큰 문제이고 이걸 이제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놓고 연구하고 있는데 하나는 풍암 IC를 광주시에서 지하도를 뚫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안도 좋지만은 그보다 우리는 마제우측 쪽으로 한 100m 더 늘려서 진입을 늘려서 길을 내자는 안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또 풍암 IC 입구에서부터 서구문화센터까지 그 길을 좀 넓히는 등 이 서구울에 있는 좁은 도를 좀 뚫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우리 교통신호등 체계라는 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한 100년 된다고 그래요. 그 전에는 교통경찰관이 이제 손으로 수신을 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교통경찰관이 주어진 교통 상황을 보고 즉시 신호를 보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량이 많고 그래서 교통신호등이 됐는데 이게 이제 단점은 차가 없어도 그 주기가 되면은 빨간불이 켜지고 이런데 요걸 보완할 수 있는 게 AI를 동원해서 그 당시 교통 상황과 차량 인원을 보고 가장 합리적인 적절한 신호 체계를 보낸다. 요 체계를 좀 도움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는 5월 30일이면 22대 국회가 또 개원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22대 국회는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시청자분과 국민이 아다시피 21대 국회의 가장 큰 다점은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민생 입법에 관한 것 매우 중요한 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과 가치를 달리한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을 하면은 네. 국민은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래서는 정말로 국회가 선진화된 국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네. 또한 국회에 있어서 어떤 품격을 지키지 못한 면이 있어요. 서로 반대 입장에서는 의원이나 당에 대해서는 인신공격도 하고 어떤 네거티브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공격했는데 네. 22대 국회에서는 좀 소통과 협치하고 품격 있는 국회, 네. 폐업하는 국회로 바뀌면서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 게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걱정한 게 아니라 국회가 국민의 삶을 걱정해 주면서 실제로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렇다면 당선인께서는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려고 또 예. 생각하시나요? 이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어떤 상임위를 가냐에 따라서 그 상임위에 소속된 활동을 열심히 하겠죠.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가 세우고 있는 의정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민생을 살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의정 활동을 하겠다는 게 제 큰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하는데 제가 다소 희생이 되더라도 네.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제 그 의정 활동의 큰 목표고 네. 또 디테일한 것은 상임위 활동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러한 제 의정 활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 네. 이념과 가치, 노선이 달린다 할지라도 민생을 위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한 길이라면은 내가 같이 협치하고 소통하겠다. 네. 또 정치 환경에서 절제된 언어 행동을 하겠다. 네. 품격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다른 사람의 잘못된 점을 공격해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네거티브 프레임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나의 좋은 점, 내가 뭘 하려는 것을 정책으로서 승부를 내는 어떤 페어플레이를 하겠다는 게 이제 제 의정 활동의 전반적인 목표고 그러기 의정 활동 할 겁니다. 예. 네. 그렇다면 당에서는 어떤 역할들을 할 계획이신가요? 저는 초선이지만은 당직을 가지고 당을 활동하기 해서는 3년 됩니다. 네. 맨 처음 했던 게 이재명 대선 후보 법률단장으로서 네. 제가 총법률지원단장으로서 그 당시 윤석열 본인, 배우자, 장모의 사법적 문제를 밝혀서 사법동에 고발하는 일을 전담했고 대선에 패배한 뒤로는 이제 제가 한 2주 전에 법률위원장직을 임기가 돼서 그만뒀는데 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했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점, 독재 정치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고 네. 당의 전반적인 법률 문제를 조언하고 통제하는 일을 했습니다. 당지라고 열심히 한 거죠. 네. 현재는 요즘 이화영 전 부지사 그 연어 수판 문제를 네. 파헤치려는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반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네. 독재검찰 탄압 대책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당의 활동에 있어서는 당이 제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저는 달려갈 것이고 네. 당이 어떤 것을 임무를 주면은 제가 얼마든지 수행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예. 당선인께서는 또 국회의원 초선 의원이신데요. 앞으로 초선 의원으로서 정치력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어느 정도 시험대에 오를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광주의 8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네. 한 분을 빼고 전부 초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야 초선 의원들 잘하겠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또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초선 의원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지혜도 모으고 조언도 구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초선 의원이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는 다른 초선과 좀 달리 한 3년 가까이를 당에서 활동하면서 당의 전체적인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늘 옆에서 지켜봤고 네. 또한 그 정치 현실에 대선 후보 법률단장으로서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정치 현실에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네. 이 정치와 법률을 아우르는 일을 3년 했고 또한 저는 검사를 한 28년 하면서 이제 고등검사장까지 했습니다. 검사라는 것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집행하고 적용합니다. 네. 이 일은 법을 만드는 입법을 하는 국회와 전혀 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제 경험이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해서 열심히 하겠지만은 이 두 가지 제 경력이 초선 의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데 네. 많은 도움이 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또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의 상황이 다시 재연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국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 달렸습니다. 네. 현재 이번에 총선의 표 분표는 매우 정치공학적으로 절묘한 숫자였습니다. 네. 어느 한 당이 의석을 몇 개를 갖냐에 따라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1석을 갖게 되면은 과반의석을 찾아서 입법과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회의장직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기타 여러 국무총리를 비롯한 대법원장, 대법관 임명 동의를 갖게 됩니다. 네. 180석을 갖게 되면은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200석을 가져야지만이 개헌도 할 수 있고 대통령 탄핵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준 표는 몇 표죠? 우리 민주당만 합치면 더불어시민 비례 합쳐도 175석, 네. 조국 혁신당 합치면 187석입니다. 조국 혁신당을 합쳐야지만이 우리만 숫자를 가지고는 법률과 예산을 단독 처리할 수가 있다. 네. 그러나 조국 당이 12표를 합치지 않으면은 필요한 법률을 신속하게 패스에 태울 수가 없다. 네. 조국 표까지 합쳐도 윤석열을 대통령을 탄핵하기는 어렵고 거부권 행사를 무력화시키기 어렵다는 네. 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소통과 협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은 앞으로 제가 볼 때 정권 심판, 우리 민주당 가장 힘든 게 정권 심판과 민생 경제 네. 두 가지인데 정권 심판에 관련된 것은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법, 김건희 특검법, 네. 대장동 특검법입니다. 오늘 제가 뉴스 방금 봤는데 이태원 참사법 엊그저께 됐고 최상병 특검법도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게 굉장히 전국에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면 그만인데 거부권을 행사하고 놓고 행사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국에 소용돌이 칠 것입니다. 그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는 네. 우리 당에서 그동안 쭉 강조했던 게 1인당 25만 원 민생 지원금입니다. 전 국민의 지금 13조가 됩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쪽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에서는 선별적 대상과 금액을 차이를 둘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굉장히 삿바 싸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정권 신방 관련된 검찰 개혁입니다.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조국 혁신당은 1호 정책으로 검찰 개혁을 내었었고 네. 우리는 8번째가 됩니다. 이번에 정책이. 조국 혁신당에 내어서는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 검사 수사 못 하겠다. 네. 기소만 하게 된다. 그리고 검사장 선거를 벗겼답니다. 여기에서 한동안 특검하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검찰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만약 여기에 우리가 스스로 더 강하게 하지 않으면은 어떠면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네. 우리가 조국 혁신당에 들러리 쓸 수 있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네. 어쨌든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 최상봉 특검법 이태원 참사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또 민생 지원금도 다 주자. 네. 이리고 검찰도 개혁하자. 이렇게 다 나온다면은 정부는 조용해지죠. 네. 공은 윤석열 대통령이 달려있다. 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유세 기간에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 또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을 텐데요. 예. 이번 선거 기간에 유세 기간에 들었던 말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지역민들의 목소리나 또 바람들이 있었을까요? 첫째 우리 지역민들이 말하는 목소리 주 목소리는 네. 이 정권에 못 살겠다. IMF 때도 견뎠고 코로나 때도 견뎠는데 지금 더 견디기가 힘들다. 네. 그러니 이 정권을 좀 견제 잘해서 섬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를 살려달라는 게 네. 주 의견이었습니다. 이 의견을 못지않게 민주당도 잘 못하고 있다. 야무지게 좀 싸우라. 네. 왜 뜨뜻미지근하냐. 너희들 이뻐서 펴준 거 아니다. 좀 잘 싸우라. 이런 의견이 네. 목소리가 컸습니다. 예. 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또 상임위 활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예.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상임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여러 상임위가 있는데 어떤 상임위 하나 중요하지 않는 상임위 없습니다. 네. 지역을 발전시키고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어느 상임위나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28년 검사를 했습니다. 네. 또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했고 대선 때 법률단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의 경력과 경험을 보고 네. 많은 주변 분들이 저에게 법사위원으로 가라고 합니다. 네. 법제사법위원회. 저도 법제사 잘할 자신 있습니다. 또 선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고집을 하지 않고
정치인이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특정 상임위를 고집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뭘 맡겨줘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또 현안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구의 교통 체증 문제이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서구의 서창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창동과 남구의 대촌,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가 서로 접경 지역입니다. 여기에 제가 일정한 규모로 생활 단지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일명 밀리언시타라고 합니다. 밀리언이라고 해서 100만이라는 숫자지 않습니까? 세계 지역으로 하면 8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세계 지역에 사시는 우리 주민분들이 정주 조건은 그대로 살고 있는데 그 접경 지역의 생활 단지에서 문화, 관광, 교육, 의료, 스포츠, 농업 생산, BT 이런 걸 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광주의 산업 기반을 지식 기반을 만드는 플랫폼 성장을 동력을 좀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되면은 우리 광주의 지역 생산성을 높이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겁니다. 네, 끝으로 CNB 시청자와 지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CNB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 제가 국회에 당선되기 위해서 약속했던 공약 죽을 힘을 실천하겠습니다. 또 늘 제가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주민을 섬기고 경청하는 자세, 그 자세를 잊지 않도록 늘 견제하겠습니다. 잘할 때는 칭찬해 주시고 못할 때는 따끔하게 충고해 주십시오. 저는 의정활동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 지역구 주민, CNB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